상권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뭐 상권 분석에 여러 가지 책자들도 나오고 어쨌든 뭐 그런 이론서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보면 뭐 인구 분석이나 그리고 상권 그 범위를 선택해서 그 안에 뭐 해가지고 경쟁점이 얼마 이런 부분들로 하는데 도시는 상권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쨌든 연결돼 있고 경쟁점도 전부 다 연결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이제 그 영향력 자체가 도로나 어쨌든 교통 부분들이나 그리고 그걸 배후 인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몇 가지 보면은 이제 우리 저 상권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보면은 80년대 말쯤에 이제 그 노원구 개발을 상계 택지를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저 분당 신도시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를 중간에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다 배후도시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큰 거점 상권을 어디다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중간 상권을 어디다 할 거냐. 배치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보면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상권 구조는 되게 단순해요.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주지 단위로 하면은 단지 내 상가가 기본이 되지만 요즘은 단지 내 상가를 잘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근린 상가가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단지 내 상가, 근린 상가, 중심 상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단지 내나 근린 상가에 적합한 업종이 있고 그리고 중심 상가에 적합한 업종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그 근린 상가하고 중심 상권에 중복되는 업종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나중에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때 어쨌든 해가지고 그게 영향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부분들은 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교통의 중심은 2호선이잖아요. 2호선 순환선인데 2호선은 이제 신림역하고 이제 서울대 입구역을 한번 보면은 신림역은 어찌되었든 2호선 라인 중에 승하차 인원이 항상 4위, 5위 정도 돼요.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2호선에서 보면 가장 많은 이동량을 보이는 데는 강남역입니다. 두 번째가 잠실역.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홍대 입구역. 뭐 왔다 갔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림역. 코로나 시기에는 저 홍대 입구역보다 신림역이 더 많아요. 그래서 3위로 올라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입구역은 조금 달라요. 서울대 입구역도 그만큼 많아요. 그만큼 해가지고 한 7위 정도 되거든요. 신림역하고 서울대 입구역의 차이는 뭐냐면 신림역은 보면은 이제 그 주거지가 깊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관악구 상권 자체가 양쪽에 관악산하고 뒤에 그 봉천동 넘어가고 하는 그 곡에 원래 연결돼. 그게 다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구조. 그만큼 많아요. 그 배우 인구가 많고 한 데가 신림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신림역은 인근에 이제 그 관악구뿐만 아니라 그 금천구하고 그 인근에서 다 모여드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인구가 많아요. 거기는 실제 가서 주거 인구가 많고 그리고 조금 더 그 블루 칼라 층들이 많아요. 이제 지역적인들이. 그런데 이제 서울대 구역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이름에서도 보듯이 그 예전에는 서울대생들이 보면 지금 그 녹두거리 한데 그 대학동 그쪽에 많이 거주를 했는데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하니까 대부분 다 서울대 구역 그 원룸촌들이나 그 인근의 고시촌 일기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안 떠나고 거기서 사는데 이 서울대생만 그러냐? 그 주변에 직장인들, 그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 층도 어쨌든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주변에 많이 몰려요. 그래서 조금 소비 단위가 높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업종들 보면은 서울대 구역에 들어오는 거하고 신림역에 들어오는 거 조금 더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 서울대 구역 주변에 있었던 모텔이나 이런 게 대부분 원룸으로 다 오피스텔로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먹자 거리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인구들이 어쨌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패턴인데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업종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지 인근에 있고 하면은 주로 이제 뭐 치킨, 피자나 이제 배달 음식 그러니까 먹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들이 많은데 거점 상권들 몇 개 동이 몰릴 거점 상권에는 그냥 저녁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술 먹고 하는 거죠. 주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포항 상권을 답사를 하고 왔는데 이제 처음에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해요. 지도를 통하거나 그리고 주변에 배우세대가 얼마나 인구가 얼마나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 주요 업종도 분포까지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현장 조사했을 때는 직접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주로 메인 중심도로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구조를 파악을 하죠. 그러면은 대략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는 어떤 섹터에 이제 상권의 특색이 있다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정리하면은 실제로 조금 더 구조는 명확해지죠. 우리가 이제 그 80년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게 주거 환경 자체가
그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장점은 주거의 밀집도가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주택 같이 쫙 펴져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곳에 집적돼 있고 그리고 출입구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단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돼 있고 어쨌든 그런 집중돼 있으면 결국은 그 중심으로 흘러가고 지금 그 22년도 우리나라 그 주택 보급 현황을 보면은 그 아파트가 이제 49%예요. 나머지가 이제 그 52%. 사실 그렇게, 야, 아파트 더 많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이제 서울에 지금 아파트 보급률이 59%입니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쨌든 보면은 구조 자체가 아파트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를 직접 하고 또 하나가, 물론 아파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그 민간 분양이나 뭐 공공 분양도 마찬가지지만 분양 아파트는 결국은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이면은 소비는 가족 단위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복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권이 그만큼 활성화돼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중심으로 된 행정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점 상권도 실제로 그 사람들의 소비 단위도 실제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만하죠.